할머니, 이거 맞으면 큰일 나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알코올 솜으로 제 팔을 닦던 젊은 간호사가 갑자기 제 귓가에 바싹 다가와 자그맣게 속삭였습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간호사 선생님? 간호사는 제 말을 못 들은 척 하더니 이내 주사기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속삭임이 저를 구한 그날, 끔찍한 음모가 주사기 바늘처럼 제 인생에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김명자라고 합니다. 평생 감기약 한 알도 가려 먹으며 조심스럽게 살아온 저에게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 젊은 간호사의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된 제 기막힌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아침 게시판에 붙은 무료 독감 예방접종 공고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워낙 몸이 약해서 뭐든 함부로 먹거나 맞지 않는데요. 그래서 미리 가서 어떤 백신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의원에 도착하니 평소와는 달리 이상했습니다. 어르신들로 북적여야 할 대기실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오늘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접수 데스크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직원이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예방접종 맞으러 오셨죠?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세요. 바로. 뭐가 그리 급한지 제 등을 떠밀다시피 재촉하는 게 좀 이상했지만 그냥 따라 들어갔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원장 김도윤이라는 명패를 단 남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오늘 컨디션 최고시죠? 김 원장이 말했어요. 원장님, 주사를 맞으러 온 게 아니고 예방접종을 맞기 전에 어떤 백신인지 설명이라도 좀 듣고 싶어서요. 제가 몸이 좀 약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럼요. 당연히 설명해 드려야죠. 김 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모하늘이 내린 백신입니다. 이거 한 방이면 올겨울 감기는 그냥 뚝입니다. 어르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구체적인 설명은 쏙 빼놓고 좋은 말만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고. 제가 답답해서 더 물어보려는데 때마침 진료실 문이 열리더니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가슴팍에 윤서연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쟁반에 주사기를 들고 제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할머니, 팔 이쪽으로 편하게 내밀어 주세요. 예, 조금 차가울 수 있어요. 서연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소매를 걷어 올리고 팔을 내밀었어요. 서연은 알코올 솜으로 제 팔을 꼼꼼히 닦는 척하면서 갑자기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연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제 귓가에 바싹 다가왔어요. 그리고 숨소리보다 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맞으면 큰일 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맞으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아가씨, 그게 무슨. 제가 놀라서 되묻기도 전에 서연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주사기를 바닥으로 세게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주사기가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하게 깨지는 소리가 진료실을 울렸어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손이 미끄러져서. 서연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봐도 실수한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제가 금방 새 걸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서연이 당황한 척 소리를 지르며 진료실 밖으로 허둥지둥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도대체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쨍 하는 소리를 듣고 김 원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 놀라셨어요? 김 원장이 곤란하다는 듯 웃으며 바닥에 널브러진 주사기 조각들을 발로 툭툭 밀어냈어요. 김 원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방금 그 간호사분이 제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속삭인 그 이상한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방금 그 간호사분이 이거 맞으면 큰일 난다고 저보고 어서 나가라고.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김 원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르신? 아니, 분명히 윤서연 간호사님이 제 귓가에. 어르신. 김 원장이 제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저 간호사는 오늘 처음 출근한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가 뭘 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말하는데 그 목소리에 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방금 이름표도 똑똑히 보고 저한테 말을. 어르신께서 요즘 기력이 쇠하셔서 헛것을 들으셨나 봅니다. 아니면 혹시 저희 병원을 곤란하게 만드시려는 건 아니시겠죠? 저를 떠보는 듯한 그 말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새 주사기 얼른 가져다 드릴게요. 김 원장이 약품 상자를 뒤지며 새로운 주사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요. 다음에 올게요. 제가 다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금방 끝난다니까요. 김 원장이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진료실을 빠져나왔어요. 등 뒤에 따갑게 꽂히는 그 차가운 눈빛이 너무나도 무서웠거든요. 의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큰일 난다는 서연의 목소리가 마치 저주처럼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뒤척이다가 답답한 마음에 9시 뉴스를 켰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오늘 오후 동작구에 위치한 나누리 의원이 불법 임상시험용 백신을 유통하고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심장은 발밑까지 쿵 떨어지는 것 같았죠. 화면에는 제가 오늘 다녀온 바로 그 의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신약을 노인들에게 불법으로.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환자 명단이 스쳐 지나갔는데 저는 그 속에서 제 이름을 똑똑히 봤어요. 김명자. 제가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틀림없는 제 이름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보호자 란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박진우. 제 아들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아들의 서명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저는 손을 덜덜 떨며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우야, 너 혹시... 엄마, 나 야근 중이야. 뭔지 몰라도 지금은 바쁘니깐 나중에 통화해. 진우가 잔뜩 짜증이 난 목소리로 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뭔가를 감추려는 듯한 신경질적인 목소리였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을 누군가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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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어요.
할머니, 저예요. 낮에 병원에서 뵌 서연이에요. 문 밖에서 다급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낮에 의원에서 만났던 그 간호사,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밤에 갑자기 찾아온 게 무섭기도 하고 병원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했거든요. 할머니, 제발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위험해요. 서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줬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서연은 사색이 된 얼굴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오늘 그거 안 맞으셨죠? 서연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제 이름은 서연이에요. 그 병원 간호사 맞아요. 아니, 이젠 아니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내부 고발자예요. 할머니, 잘 들으세요. 할머니가 오늘 맞을 뻔한 건 예방접종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건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 끔찍한 실험용 약물이었어요. 서연이 울분을 터뜨리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서연이 제게 내민 서류에는 진우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꼭 보셔야 해요. 이 약 할머니 아드님, 박진우 씨가 투자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가져온 그 무서운 서류들을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했죠.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진우의 이름과 서명이 종이 가득 적혀 있었거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다시 봤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결심을 굳혔어요. 제 아들에게 가서 이 끔찍한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아들 회사에 가봐야겠다. 할머니, 안 돼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서연이 제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아들인데 뭐가 위험하겠어? 그래도 내가 직접 물어봐야지. 네가 같이 가주겠니? 네. 물론이죠, 할머니. 우리는 서연이가 가져온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들고 진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번듯했어요. 제 아들 진우가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까지는 몰랐죠. 로비에서 잠시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겨우 진우 사무실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진우가 책상에 앉아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사색이 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진우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분은 누구셔? 윤서연 씨라고 해. 내가 아는 간호사 선생님이야. 제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간호사가 엄마랑 여긴 도대체 왜 온 거야? 진우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젯밤 저를 잠 못 들게 했던 바로 그 문건들이었습니다. 진우야, 이게 다 뭐니? 제가 서류를 진우 책상 위에 하나씩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서류 제목들을 훑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건 네 이름이 여기 왜 이렇게 전부 적혀 있어? 그리고 이건 내 서명이 아니니. 내가 언제 이런 걸? 설명해봐. 이게 다 뭐냐고 묻잖아. 진우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침묵하더니
이내 태어난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이건 그냥 단순한 투자 서류예요, 엄마. 투자? 투자를 하는데 왜 내 서명이 왜 멋대로 여기 있는 거냐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그건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제가 엄마 편하시라고 대신 등록해 드린 거예요. 진우가 뻔뻔하게도 말했어요. 뭐, 깜빡깜빡? 박진우, 너 지금 이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니?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몰아가다니요. 엄마, 제발 진정 좀 해. 여긴 회사라고.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진우가 주변 눈치를 살피며 제 팔을 끌어당겼어요. 그때 잠자코 있던 서연이가 나섰습니다. 박진우 사장님, 더는 발뺌하지 마시죠. 병원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다 압니다. 저는 그 병원 간호사였어요. 서연이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 진우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거짓말.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어르신들한테 그 허가도 안 받은 정체불명의 약물을. 야, 너 지금 어디서 감히 내 사무실에서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당장 안 나가? 진우가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소리쳤습니다. 진우야, 이 아이 말이 사실이냐? 정말이야? 제가 소리쳤지만 진우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거칠게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보안실이죠? 당장 사무실로 좀 올라와 주세요. 웬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업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우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엄마, 제발 좀 집에 가. 여기서 이러면 나 정말 곤란해.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곧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어요. 이분들 밖으로 정중히 모시고 나가주세요. 진우가 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잠깐, 진우야,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러니? 제가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저희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강제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요. 이거 놓으라고요. 사람 살려. 서연이가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남자 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회사 정문 바닥에 거의 내동댕이 쳐졌어요. 저는 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끝내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서연이 저를 부축하며 울먹였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아. 내 아들이 저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저는 고개를 들어 통유리창 너머 저 위에 있는 진우의 사무실을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진우는 머리를 감싸 쥔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저 모습 좀 봐. 꼭 화가 난 게 아닌 것 같지. 서연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건 화난 게 아니에요. 마치 뭐에 잔뜩 겁먹은 사람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우의 표정에는 분노가 아니라 처절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일은 진우 혼자 벌인 게 아닌 것 같아. 그 뒤에 진우보다 더 큰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진우 사장님이 혼자 이 정도로 큰일을 벌일 수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증거를 더 찾기 위해 다시 그 의원으로 갔어요. 서연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숨겨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원 앞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입구에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쫙 깔려 있었어요. 관계자 외 출입 통제 중입니다.
보안요원이 저희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어제 여기서 예방접종 받으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물건을 두고 가서 제가 말했지만 보안요원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의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서연이 저를 이끌고 건물 뒤편 어두운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 환기구가 있어요. 제가 미리 받았어요.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서연이 작은 환기구 덮개를 가리켰어요. 저 좁은 데로 내가 들어갈 수 있어? 네, 제가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망 좀 봐주세요. 서연이 작은 틈새로 환기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환기구를 통해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하 자료실은 어둡고 곰팡이 냄새로 습했습니다. 서연이 핸드폰 불빛을 켜고 서류 더미 어딘가를 다급하게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찾았어요. 서연이 낡은 상자 안에서 작은 USB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어요. 이게 진짜 환자 명단이랑 실험 기록 원본이에요. 할머니, 이것만 있으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서연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자료실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어두운 복도 저편에서 김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그 노인네 한 명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아들놈 박진우가 지금 잘 맡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김 원장이 누군가와 비굴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물론입니다. 회장님, 제가 아주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마치 윗사람에게 깍듯이 보고를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숨소리도 죽이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서연아, 어서 경찰서에 가자. 제가 말했어요. 네, 할머니. 이제 증거도 있으니까 당장 신고해야죠. 우리는 한달음에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능범죄수사팀을 찾아가서 박 형사라는 분을 만났어요. 저희가 아주 중요한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네, 어떤 신고죠? 박 형사가 하품을 하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의원에서 불법으로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여기 그 증거도 다 있습니다. 서연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 형사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안이 아주 복잡하네요. 이거 검토하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일단 접수해드리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님,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인데요.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고요. 제가 애가 타서 물었어요. 아, 조만간 연락드린다니까요. 돌아가세요, 어르신. 저희도 바빠요. 박 형사의 태도는 너무나도 사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인데 별로 관심조차 없어 보였거든요. 우리는 실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런데 경찰서 정문 앞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우리 앞에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김명자 어르신 맞으시죠? 그 남자가 저를 정확히 불렀습니다. 누구신데 저는 최 실장이라고 합니다. 박진우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최 실장이란 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우와 일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참 고생이 많으셨네요. 경찰서까지 오시고. 최 실장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 저를 감싸며 나섰습니다. 아가씨도 괜한 일에 끼어들었다가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저희를 위협하시는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협이라뇨.
어르신, 위협이 아니라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아드님 앞길 생각하셔야죠. 귀한 손주도 있으시다면서요? 최 실장은 그 말을 섬뜩하게 남기고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경찰의 그 미지근한 태도와 최 실장이라는 사람의 번개 같은 대응이 절대 우연일 리가 없었죠. 할머니, 이상해요. 우리가 경찰서에 온 걸 저 사람들이 어떻게 벌써 알았을까요? 서연이 불안에 떨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무래도 우린 거대한 함정에 빠진 것 같구나.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 그날 이후 저희 집 주변이 이상해졌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대놓고 집 앞을 서성거렸어요. 골목 어귀에서 전봇대 뒤에서 누가 봐도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죠. 분명히 그 최 실장이라는 자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그자들이 뿜어내는 살기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할머니, 아무래도 제 원룸에 누군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잿빛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혹시나 해서 잠깐 가봤는데 문 잠금 장치가 아예 부서져 있고 방 안이 서랍은 다 뒤집어 놓고 이불까지 다 찢어놨어요. 서연이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맙소사. 그럼 넌 이제 어디서 지내려고? 할머니, 염치 없지만 당분간만이라도 할머니 댁에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혼자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데. 같이 지내자, 서연아. 저는 그날부로 서연이를 저희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죠. 밖에 나가는 건 상상도 못할 만큼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집 안에 숨어 지내며 그 USB를 분석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파일들이 모두 복잡한 암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암호를 뭘로 해놓은 걸까요? 중요한 자료인데. 서연이가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아들 진우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우리 수민이가 병원에 실려갔어. 수화기 너머로 진우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민이는 제 하나뿐인 손녀, 진우의 목숨 같은 딸이에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수민이가 왜?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대. 간이 아주 안 좋다고. 지금 어느 병원에 있어? 빨리 말해. 강남 종합병원 응급실이야. 엄마, 빨리 좀 와. 저는 서연과 함께 정신없이 옷을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서 진우를 만났는데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수민이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급성간 손상이래. 원인을 모르겠다는데. 진우가 초점 없는 눈으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문득 벼락처럼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수민이가 평소에 끼고 살던 그 영양제 말이에요. 진우야, 혹시 내가 수민이한테 머리 좋아진다고 해서 꼬박꼬박 챙겨 먹인 그 영양제, 그것 때문 아니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진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 영양제가 문제인 거 아니냐고 내가 묻잖니. 어서 대답해. 제가 진우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추궁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건 그냥 평범한 영양제라고. 진우가 저를 뿌리치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니, 난 못 믿겠다. 당장 의사 선생님한테 수민이가 먹은 약, 성분 검사해달라고 해야겠어. 제가 일어서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진우가 제 팔을 미친 듯이 붙잡았어요.
안 돼. 엄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진우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왜? 내 손녀가 죽어가는데 왜 하면 안 돼? 그럼 다 망가진다고. 다 끝장이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극심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회사에서 봤던 바로 그 표정이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끔찍한 무언가에 쫓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손녀 따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최 실장이 그 역겨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여긴 왜 와? 제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경계했습니다. 허허, 우리 박진우 사장님 따님이 아프다는데 제가 당연히 와봐야죠. 최 실장이 진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진우는 최 실장 앞에서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어르신,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 실장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판단 말이오?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마시라는 겁니다. 귀한 손녀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최 실장의 말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우를 쳐다봤어요. 진우는 최 실장을 쳐다보며 제발 저를 막아달라는 듯한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 아들 진우가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우도 그 무서운 제약회사에 단단히 갇혀 있는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집에 가, 응?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어요. 최 실장의 감시를 피해 저희는 허름한 낡은 모텔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 방 안에서 서연이가 절망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젠 정말 막다른 길인가 봐요. 어떡하죠? 서연아. 네. 너는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일을 하는 거야? 너까지 다칠 수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다고? 네, 3년 전에 먼저 갔어요. 바로 그 제약회사 놈들 때문에. 서연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동생이 3년 전에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바로 그 제약회사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진을 받고 온 날부터 동생이 이상해졌어요. 계속 아프다고 하고 몸이 불덩이 같더니. 그래서 결국 그렇게 죽었어요. 의사들은 원인을 모르는 병이라고만 했어요. 서연이 눈물을 억지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간호사가 된 거였어? 아니요,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동생이 죽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무슨 말? Y59.9 그 말만 계속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Y59.9 그게 대체 뭐야? 국제질병분류 코드예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시 그 빌어먹을 USB를 들여다봤습니다. 암호화된 파일들이 저희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이건 동생 일기장 파일이에요. 이것만 유일하게 열어볼 수 있어요. 서연이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동생의 일기가 나타났어요. 오늘 주사를 맞았다. 연구원이라는 김 박사가 괜찮다고 했지만 몸이 이상하다. 3일째, 열이 40도를 넘나든다. 김 박사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한다. 일주일째, 숨이 안 쉬어지고 간이 찢어질 듯 아프다. 검사를 해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일기장에는 그 어린 것이 겪었을 고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USB에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을 거예요. 암호만 풀면 돼요, 할머니.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경찰서의 박 형사였습니다. 네, 박 형사님. 서연이가 희망을 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류 검토해 봤는데 별거 없네요. 그냥 단순 병원 내부 자료구먼. 범죄 혐의 점 없습니다. 박 형사가 지겹다는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형사님, 그 안에 분명히 증거가 됐고요. 이거는 이대로 수사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귀찮게 연락하지 마세요. 박 형사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할머니, 이 목소리 3년 전에 제 동생 죽음을 그냥 단순 병사로 대충 덮어버린 바로 그 형사 목소리예요. 뭐라고? 그때도 이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인간이 또. 서연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경찰까지 저놈들하고 한통속이구나.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절망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안 되겠어요. 제 고향 선배가 저기 외곽에서 펜션을 해요. 일단 거기로 숨어서 다시 방법을 찾아봐요. 우리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외진 펜션으로 피했습니다. 서연의 고향 선배라는 남자가 저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서연아, 이게 얼마만이야? 근데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이래? 오빠, 나 잠시만 여기 숨어 있어도 될까?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편하게 있어. 우리는 그 펜션 방에 틀어박혀서 다시 USB 암호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서 몰래 챙겨 온 손녀 수민이가 먹던 영양제 통도 꺼내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서연이 그 영양제 통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 포장? 병원 실험실에서 봤던 그 불법 실험약 샘플하고 똑같아요. 글씨 하나 안 틀리고. 그럼 정말 우리 수민이가 먹은 게. 네, 맞아요. 그 끔찍한 실험용 약물이었어요. 우리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반드시 이 암호를 풀어야만 했어요. 도대체 암호가 뭘까요? 서연이 절망하며 자기 머리를 쳤습니다. 그때 문득 제가 떠올린 게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던 동생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서연아. 네. 혹시 아까 말한 그 Y59.9 그거 한번 쳐보렴. 네. 그걸로요? 그래. 네 동생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잖아. 어서 쳐봐.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에 Y59.9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화면에 가득했던 모든 파일의 자물쇠가 전부 풀린 거예요. 할머니, 됐어요. 잠금이 다 풀렸어요. 서연이 저를 껴안고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수백 명의 피해자 명단, 끔찍한 실험 데이터, 김 원장과 진우의 이름이 적힌 내부 보고서까지 모든 범죄의 증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서연아.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펜션 마당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최 실장의 차였습니다. 할머니, 저 차 최 실장 차예요. 서연이 창밖을 보며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바로 그때 펜션 주인이었던 서연의 선배가 미안한 건지 두려운 건지 모를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왔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돈이 너무 급해서. 오빠, 설마 오빠가?
돈을 아주 많이 준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서연의 고향 선배가 우리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쾅! 펜션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최 실장과 그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USB 순순히 내놓으시죠, 어르신. 최 실장이 저를 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싫어. 절대 안 줘. 너희 같은 놈들한테는. 서연이가 USB를 손에 꽉 쥐고 창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이거 당장 창밖으로 던져버릴 거야. 어딜? 최 실장이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둔기를 망설임 없이 휘둘렀습니다. 퍽! 서연아. 서연이가 머리에서 붉은 피를 쏟으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최 실장의 부하들이 제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최 실장이 서연이 곁에 떨어진 USB를 주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펜션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경찰이다. 최 실장의 부하 중 한 명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젠장, 일단 빨리 빠져나가. 최 실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서연이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도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두고 봐, 할머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최 실장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말을 남기고는 뒷문으로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부축하며 애타게 불렀어요. 서연아, 서연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런데 펜션 문이 열리더니 경찰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마이크 같은 장비를 든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KBA 보도팀 이수진 기자라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젊은 여자가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기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 제가 이 사건을 사실 몇 달째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몇 달째요? 네. 서연 씨 동생분 사건부터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이수진 기자가 바닥에 쓰러진 서연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럼 혹시 서연이가 저 병원에 들어간 것도? 네,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저희에게 먼저 제보를 했고 저희가 몰래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기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경찰서의 그 박 형사라는 사람도? 네. 그 사람이 그 제약회사와 부패한 관계라는 걸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찰서에 신고한 그날부터 저희가 뒤를 미행하며 보호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 사이렌 소리를. 네. 최 실장 그놈이 어르신들을 해칠 걸 예상하고 저희가 기지를 발휘해서 경찰 사이렌 소리를 크게 튼 거였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안심하라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 절망의 순간에 마치 천사처럼 나타난 거였습니다. 기자님, 아이고 기자님, 우리 서서연이 좀 봐주세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서요. 저희가 마련한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바로 치료받게 해드릴게요. 이수진 기자가 동료들과 함께 서연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안전한 거처로 옮겼습니다.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와서 서연이의 상처를 치료해줬어요. 정말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그 USB 저에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수진 기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까 챙겨놓은 USB를 건네줬어요. 이걸로 정말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머니,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면 그놈들 전부 끝장낼 수 있습니다. 바로 분석해서 방송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 경찰도 검찰도 아닌 언론이라는 강력한 아군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아들 진우였습니다. 엄마, 수민이가 더 안 좋아졌어. 지금 숨을 잘 못 쉬어. 진우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진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엄마는 지금 기자랑 함께 있어. 제가 소리치듯 말했어요. 뭐, 기자? 무슨 기자? 무슨 소리야? 그러면 안 돼. 진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안 돼? 이제 방송으로 모든 걸 폭로할 거야. 모든 증거를 다 확보했어. 엄마, 제발. 진우야, 똑똑히 대답해. 최 실장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제가 추궁했습니다. 그게 최 실장이 엄마하고 그 간호사를 조용히 처리했다고 거짓말했어. 진우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죽었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젠 다 끝이라고.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아직 안 끝났어. 지금이라도 내가 진실을 말하면 우리 수민이를 살릴 수 있어. 제가 설득했습니다. 우리 수민이를 살릴 수 있다고? 그래. 그 수민이가 먹은 약, 그 해독제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제발 용기를 내, 아들.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진우가 넋이 나간 얼굴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진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야, 일어나서 말해. 엄마, 난 정말 몰랐어. 이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진우가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박진우 씨, 무슨 일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주세요. 이수진 기자가 카메라를 준비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투자였어요. 오 회장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해서 그래서.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투자금을 담보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협박이었죠? 이수진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불법 임상시험에 환자들을 모집해 오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투자금 다 날리고 저와 제 가족도 끝장이라고. 진우가 고개를 떨구며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성함으로 등록을 한 거군요. 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에요. 진우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가지고 온 다른 증거도 있습니까? 이수진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환자 명단 원본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공급된 약물 내역, 그리고 진우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미친 듯이 꺼냈습니다. 이것 보세요. 김 원장 그놈이 환자들한테 쓰고 남은 약물을 몰래 빼돌려서 이걸 고급 영양제라고 속여서 팔았어요. 그럼 우리 수민이가 먹은 그 영양제도. 제가 숨이 멎을 듯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김 원장 그 자식이 자기 딸한테도 먹이는 아주 특별한 거라면서 저한테 줬어요. 저는 이런 끔찍한 약인 줄도 모르고 내 손으로 수민이한테. 진우가 자기 머리를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네요. 이수진 기자가 주먹을 꽉 쥐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이수진 기자가 저희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추적 7일 긴급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아, 정말요? 제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모를 방송 방해에 대비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보호 요청을 미리 해뒀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있던 서연이가 몸을 일으켰어요.
저도 방송에 나가겠어요. 꼭이요. 서연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아직 머리도 안 나왔는데? 괜찮아요, 할머니. 제 동생을 위해서라도 이건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서연이의 눈에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직접 나와주실 수 있으시죠? 이수진 기자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피해자 가족으로서 그리고 박진우의 엄마로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하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방송 예고편이 나가자마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 제약회사에서 당장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다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그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어요. 그런데 최 실장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제 아들 진우를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엄마, 최 실장이 그놈들이 저를 잡으러 와요. 지금 회사 앞인데. 진우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야,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 당장. 이수진 기자가 즉시 사설 경호팀을 보내주어 진우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동 덕분에 최 실장의 신원이 경찰에 확실하게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김 원장은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는 속보가 나왔어요.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이수진 기자의 추적 7일 죽음의 주사기 편이 전국에 생방송으로 나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스튜디오 조명 아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저를 향해 빨간 불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자라고 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감기약 한 알도 가려 먹으며 조심스럽게 살던 그런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날 그 끔찍했던 의원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말했어요. 서연이의 필사적인 속삭임, 김 원장의 그 기만적인 행동, 그리고 제 아들의 서명이 버젓이 적혀있던 그 환자 명단까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 하나뿐인 손녀가 먹었던 그 영양제 통입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수민이가 먹던 영양제 통을 카메라 정면으로 들고 말했어요. 이 안에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실험용 약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옆자리에 이수진 기자가 제 손을 꽉 잡아주며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어서 서연이가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어요.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확고했습니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그 지옥 같은 병원의 내부 고발자입니다. 서연이가 당당하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제 하나뿐인 동생이 3년 전 바로 이 약물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슬픔으로 떨렸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제 동생은 그저 무료 건강검진이라는 그 사악한 거짓말에 속아서 끔찍한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화면에는 서연이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USB에서 복원된 영상이 나왔습니다. 바로 병원 내부 CCTV 영상이었어요. 정체불명의 실험약을 맞은 후 복도를 구르고 침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보십시오. 이 환자분들, 이분들 모두가 그들의 돈벌이를 위한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울부짖으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악마 같은 의사는 이분들에게 최신형 독감 예방접종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제 아들 진우의 사전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김명자 어르신의 아들이고 이 모든 일의 공범입니다. 진우가 화면 속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오 회장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제 투자금을 담보로 이 불법 실험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을 받으셨나요? 이수진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을 단 한 푼도 못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명단을 당장 제출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어요. 김 원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김 원장은 남은 실험약을 몰래 빼돌려서 특별한 고급 영양제라고 속여서 팔았습니다. 제 딸한테 제 손으로 먹인 것도 바로 그 약이었습니다. 진우가 결국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부패한 박 형사에게는 로비를 했습니까? 네, 오 회장의 지시로 돈을 줬습니다. 수사를 방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그야말로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그 악마 같은 제약사 이름으로 도배가 되었죠. 시청자 게시판은 분노한 시청자들의 글로 마비될 지경이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악랄한 관련자 전원을 찾아서 엄중 처벌하라는 글이 불과 몇 분 만에 수만 건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검찰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방송 중간 광고가 나가는 사이 이수진 기자가 흥분하며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그리고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찰 특별수사팀이 제약사 본사를 정격 압수수색했다는 긴급 속보가 텔레비전 자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방송국을 나오는데 그때 서연이가 휠체어를 타고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요. 서연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 서연아, 우리가 해낸 거야. 저도 그제야 참았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 거대한 악의 축인 오 회장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제 불쌍한 손녀 수민이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요. 방송 이후 저는 양심의 할머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저를 응원한다는 편지와 전화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제 아들 진우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자수했습니다. 다행히 검찰에 모든 증거를 넘기며 적극 협조한 덕분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가 엉망이 된 얼굴로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됐다. 이제 일어나거라. 내가 마지막이라도 용기를 낸 것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맙다. 저는 차마 아들을 외면할 수 없어 진우를 용서했습니다. 수민이는 그나마 김 원장이 털어놓은 진술 덕분에 간신히 응급처치 약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급한 고비는 넘겼지만 제 손녀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중환자실을 찾아갔어요. 수민아, 우리 강아지 할머니야. 제가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힘없이 누워있는 수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오늘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왔어. 우리 수민이 이렇게 아프게 한 아주 나쁜 사람들 할머니가 다 혼내줬어. 수민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저는 매일같이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 할머니가 반드시 널 살려낼 거야, 알았지?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연이는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먼저 떠난 동생의 이름으로 작은 시민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 동생 이름을 따서 서은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을까 해요. 서연이가 헬쑥하지만 단단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 아주 좋은 이름이다. 저는 그런 서연이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서연이 그리고 이수진 기자와 함께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소박하지만 참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음 싸움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수진 기자가 수저를 놓으며 말했어요. 다음 싸움? 네, 곧 있을 박진우 씨 재판에서 어머님께서 증인으로 서셔야 해요. 그래, 당연히 서야지. 내 아들 녀석의 죄를 내가 밝혀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 독사 같은 오 회장이 아직 잡히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진우의 첫 재판 준비를 위해 이수진 기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정보? 오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럼 어디 있다는 거야? 아마 국내 유력 정치인이 뒤를 봐주며 숨겨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병원 VIP 병동에요. 이수진 기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치인이라고? 네. 그 약이 단순한 신약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정치 자금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이수진 기자가 저에게 충격적인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서연이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그 부패한 박 형사, 그 인간이 승진했어요. 서연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승진이라고? 네. 우리 수사를 그렇게 엉망으로 종결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승진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맙소사, 우리가 상대한 게 고작 제약회사 하나가 아니었구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치인, 경찰, 검찰, 그리고 의료계까지 모두가 한 통 속으로 연결된 거대한 집단이었던 거예요. 얼마 뒤 김 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뻔뻔한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김 원장이 법정에서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모든 책임은 저 박진우와 오 회장, 그자들에게 있습니다. 김 원장이 손가락질까지 하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이 살인자. 제가 방청석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당신이 내 손녀와 그 많은 환자들 목숨을 가지고 장난쳤잖아요. 방청객은 조용히 하세요.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퇴장입니다. 판사가 저를 제지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 실험약을 몰래 빼돌려서 내 아들한테 영양제라고 속여서 팔았잖아요. 결국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낯선 남자가 인파 속에서 제 어깨를 일부러 아주 세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야. 제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그 남자가 제 귀에다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할망구.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승리의 안도감이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서연이가 놀라서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서연아, 아무래도 더 큰 위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거대하고 질긴 위협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진우의 두 번째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증인석에 서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법원 입구에 막 도착했는데 이수진 기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큰일 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이수진 기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기자, 나 지금 막 법원 도착했는데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서연 씨가 어젯밤에 괴한들한테 당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지금 강남 종합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할머니, 빨리 좀 와주세요. 저는 재판장에 들어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리가 풀리는 것을 겨우 참으며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이서연이가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와 온몸에 피가 밴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서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제가 다급하게 의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진정하시고 머리를 아주 심하게 다쳤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의식을 되찾을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범인은 잡혔나요? 이수진 기자가 망연자실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때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어쩐지 낯이 익다 했더니 그 부패한 박 형사와 같이 있던 부하였어요. 예, 저희가 현장을 둘러봤는데 그냥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보입니다. 문도 부수고 꽤 어질러져 있더군요. 경찰이 지겹다는 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강도요? 이게 어딜 봐서 단순 강도예요. 제가 기가 막혀서 따져 물었습니다. 서연이 집에 있던 자료들, 시민단체를 위해서 목숨 걸고 모은 그 원본 자료들은 다 어디 갔어요? 자료요? 무슨 자료 말씀이신지 저희가 현장을 샅샅이 확인했을 땐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이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오 회장, 그놈들 측의 비열한 보복이었습니다. 이 기자 안 되겠어. 사설 탐정이라도 빨리 좀 구해주세요. 제가 이수진 기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후 탐정이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연 씨를 습격한 건 지난번 그 최 실장의 수하들이 맞습니다. 탐정이 사진 몇 장을 내밀며 보고했습니다. 역시 그놈들이었어요. 이수진 기자가 주먹을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배후에 있는 오 회장의 지시로 아주 치밀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말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손녀 수민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수민이가 이상해. 또 숨을 잘 못 쉬어. 진우가 울부짖으며 다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수민이가 있는 중환자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수민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요. 1차 응급 약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뭐든 해주세요. 네. 원본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48시간을 넘기기 힘듭니다. 의사의 그 잔인한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서연이는 의식불명이고 수민이는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두 아이의 생명이 전부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그동안 몰래 알아낸 오 회장의 은신처로 가기로 한 거예요. 할머니,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혼자 가시면. 이수진 기자가 저를 필사적으로 만류했습니다. 아니, 이 기자, 이젠 다른 방법이 없어. 내 손녀 수민이를 살려야 해. 저는 홀로 그놈이 숨어 있다는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오 회장은 아주 편안한 환자복을 입고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뱀처럼 차갑고 형형했습니다. 허허허, 어서 오십시오. 김명자 어르신. 결국 이렇게 직접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오 회장이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손녀 살릴 해독제 당장 내놓으세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드려야죠. 여기 아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 회장이 침대 옆 금고에서 작은 주사기 하나를 꺼내 들어 보였어요. 이게 어르신 손녀의 그 귀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해독제입니다. 그럼 그걸 어서 주세요. 하하, 마음이 급하신 건 알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 전에 저와 간단한 거래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오 회장이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거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르신의 아들 박진우 사장이 곧 있을 법정에서 이 모든 죄는 나, 박진우가 단독으로 주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세요. 그런 미친 짓을. 그리고 어르신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쥐고 있는 그 하찮은 증거 원본들 싹 다 파기하세요. 오 회장이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아, 물론 그 간호사 윤서연이던가요? 그 피습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조용히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악마가 따로 없네요. 제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하하,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만약 이 간단한 조건을 받아들이신다면 귀한 손녀도 살려드리고 아드님 형량도 제가 힘써서 최소한으로 줄여드리죠. 어때요? 오 회장이 해독제를 제 눈앞에서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의와 제 손녀의 생명 그 피를 말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르신, 세상은 어르신 같은 노인네 한 명의 그 얄팍한 양심 따위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 회장이 저를 조롱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이 그리 길지는 않으니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지옥 같은 그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소형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이수진 기자가 만약을 위해 몰래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 오 회장의 그 악마 같은 목소리가 모두 녹음되고 있었어요. 저는 곧장 진우가 수감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엄마, 여긴 어떡해. 진우가 초췌한 얼굴로 저를 보며 놀랐습니다. 진우야, 서연이가 아주 크게 다쳤단다. 제가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 괴한들한테 당했어. 지금 의식불명이야.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인 것 같아요.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그놈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안 돼. 박진우, 정신 차려.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하지만 우리 수민이라도 살려야 하잖아요. 제발요. 진우야, 이것부터 들어봐. 저는 녹음기를 꺼내 오 회장과의 대화를 전부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게만도 못한 놈이. 진우가 분노로 주먹을 떨었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서연이와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영원히 눈을 감지 못해. 제가 아들을 붙잡고 설득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엄마? 방법이 없잖아요. 수민이는 어떡해요? 아니, 진실과 우리 수민이 생명 둘 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는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보자. 저는 곧장 이수진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기자, 저예요. 오 회장 그놈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갖고 왔어요. 네, 정말이세요? 이수진 기자가 흥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바로 검찰에. 이 기자,
검찰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부패한 박 형사처럼. 할머니, 걱정 마세요. 특수부에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검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과 비밀리에 공조하겠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 회장 그리고 그놈을 비호하는 그 윗선 정치인까지 한꺼번에 체포할 작전을 지금부터 준비할게요. 저는 다시 수민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제 손녀의 손을 붙잡고 유리창 너머로 수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수민아, 할머니가 반드시 널 살릴 거야. 제가 수민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 할머니가 저 나쁜 사람들 전부 다 잡을 거야. 꼭. 이제 오 회장 체포 작전이 성공해서 해독제를 빨리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이수진 기자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피가 마르는 것처럼 더디게 흘러갔어요. 수민이의 생명이 제 눈앞에서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자, 작전은 언제 시작되는 거야? 제가 불안한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곧 시작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수화기 너머 이수진 기자의 목소리도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저는 수민이 침대 옆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마지막 작전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드디어 운명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수진 기자의 생방송 카메라와 검찰 특수부가 오 회장이 숨어있는 VIP 병동을 급습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수민이 병실에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속보입니다. 최고병원 VIP 병동에서 검찰 특수부의 긴급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화면이 현장으로 바뀌고 이수진 기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악의 축 오 회장과 그를 비호한 거물급 정치인이 현장에서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도했어요. 이들은 불법 자금과 신약 샘플은 물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독제 원본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압수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우리 수민이를 살릴 해독제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이번 작전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김명자 할머님께서 목숨을 걸고 확보하신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에서 오 회장이 수갑을 차고 발악하며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검사님, 지금 당장 해독제 한 병을 심정지 위기에 있는 환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제발요. 이수진 기자가 현장 검사에게 소리쳤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오토바이 퀵을 준비시키겠습니다. 검사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사회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한 의료 비리가 아니라 정치인까지 연루된 거대한 비리의 실체가 드러난 거였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희망이 절정으로 치닫는 바로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수민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삐. 수민이의 심전도 기계에서 끔찍한 경보음이 울렸어요. 엄마, 수민이가 이상해. 진우가 사색이 되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순식간에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심정지입니다. 당장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모두 비켜요. 의사가 긴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수민아, 안 돼. 수민아, 제발 눈 좀 떠봐. 저는 차가운 유리창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의료진이 제세동기를 작동시켰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비켜.
쿵. 수민이의 작은 몸이 허공으로 튀어올랐지만 심박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안 돌아와. 다시 한번. 출력 높여. 의사가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복도를 울리며 누군가 헬멧을 든 채 달려왔어요. 해독제 왔습니다. 긴급 약품입니다. 오토바이 퀵 배송원이 상자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여기요. 여기. 이리 주세요. 제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배송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제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저는 상자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의료진에게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해독제 여기 왔어요. 제가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손녀 좀 살려주세요. 의사가 해독제를 받아들고 즉시 수민이에게 투여했습니다. 저는 그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수민이가 이 할미 손을 놓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몇 분이 마치 몇 년처럼 지나가고 그때였습니다. 끔찍한 경보음이 멈추고 심전도 모니터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돌아왔어요. 심박수가 돌아오고 있어요. 간호사가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수민아, 수민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흘리며 수민이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수민이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서연 씨가 깨어났어요. 이수진 기자가 숨을 헐떡이며 병원으로 달려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뭐라고? 지금 서연이가? 그게 정말이야? 제가 반가워서 되물었습니다. 네, 방금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대요. 저는 두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수진 기자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오 회장 그놈이 드디어 모든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네. 정치인에게 상납한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걸로 뭘 했는지 싹 다 털어놨대요. 이수진 기자가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숨겨둔 또 다른 피해자 명단까지 전부 공개했어요. 진우의 재판도 급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야. 방금 제 재판이 중단됐어요. 진우가 전화기 너머로 흥분해서 알려줬습니다. 왜?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의 그 녹음 파일하고 오 회장의 자백이 새로운 증거로 채택됐대요. 그럼 넌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범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대요, 엄마.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 아들 진우가 마지막에 낸 용기가 드디어 인정받은 거였어요. 할머니, 그리고 서연이를 습격한 그 최 실장도 방금 잡혔어요. 이수진 기자가 속보를 전했습니다. 오 회장이 자백하면서 그 밑에 있던 일당들이 전부 다 검거됐어요. 모든 악의 고리가 드디어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복실로 옮겨진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저를 보며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정말 다행이다. 고맙다. 제가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왔습니다. 할머니, 수민이가 제 손녀가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고 저를 불렀습니다. 수민아, 아이고, 할머니 목소리 들려? 응?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수민이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녀가 드디어 살아 돌아온 거였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최후의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오 회장과 그 정치인, 김 원장, 박 형사 등 관련자 전원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피해자 대표이자 제 아들 진우의 어머니로서 마지막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제가 그 끔찍한 의원에서 겪었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녀가 그 독약 때문에 쓰러지고 서연이가 저 악마들 손에 피를 흘리는 그 모든 과정을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제 아들 진우의 죄를 덮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박진우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자백했습니다. 부디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재판부를 향해 요청했습니다. 진우의 최후 변론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저의 모든 과오를 인정합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진우가 눈물로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오 회장과 피고인 정치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 원장과 피고인 박 형사에게는 각각 중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박진우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진우가 법정에서 풀려났습니다. 결정적인 자백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피해자 가족들이 저희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같은 놈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진우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 아들 진우를 일으켜 세워 제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됐다, 아들아. 이것은 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마지막 양심을 지키려 했던 우리 모두의 값진 승리였습니다. 서연이와 이수진 기자, 그리고 마지막에 용기를 낸 제 아들 진우까지 모두가 함께 이뤄낸 정의의 승리였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지만 어쩌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처럼 완전히 건강해진 수민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아이 정말 저 이제 혼자 갈 수 있다니까요? 친구들이 자꾸 놀린단 말이에요. 수민이가 제법 어른 행세를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딱 여기까지만이라도 데려다주고 싶어서 그래. 제가 수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고맙습니다. 수민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웃어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니? 저는 그저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수민이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들 진우의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진우는 그 많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내놓고 남은 돈으로 시장 골목의 작은 식당을 시작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세요. 몇 분이세요? 제 아들 진우가 지저분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땀을 비 오듯 뻘뻘 흘리면서도 서툰 손길로 그릇을 나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그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차마 아는 척 말을 걸지는 못했지만 제 아들 진우가 진심으로 뉘우치며 새롭게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우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식당을 조용히 나와서 저는 서연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먼저 떠난 동생의 이름을 따서 서은 재단이라는 의료정예 시민단체를 정식으로 출범시켰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마침 잘 오셨어요. 오늘 저희 재단 첫 번째 상담자가 오시기로 했어요. 서연이가 저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기뻐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정말이니? 어떤 분이신데 그래? 할머니처럼 병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당한 분이에요. 서연이가 저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가 꼭 도와드려야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신문 한쪽을 가리키며 가져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기자님이 올해의 기자상을 받으셨대요. 아이고, 정말이네. 잘 됐다. 저는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이수진 기자는 저희 사건을 다룬 그 탐사보도로 아주 큰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더 높은 권력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 의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악마 같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의료진이 들어와서 환자들을 돌보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저 건물을 쳐다보기만 해도 공포를 느꼈을 텐데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기 양심의 할머니 아니세요? 마침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아는 척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쩜 그렇게 정말 용감하세요? 아유, 용감하기는요.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대단하세요. 나라면 저는 무서워서 그런 용기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아주머니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꼭 필요한 순간이 오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용기가 불끈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평생 감기약 한 알도 조심해서 먹던 그런 것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라는 아주 특별한 주사 한 방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돈보다 극간 명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지켜낸 저의 뜨겁고도 길었던 투쟁은 그렇게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민이 그리고 서연이와 함께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서연이의 동생이 잠들어 있는 작은 추모 공원이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서연 이모 동생이 있는 곳이에요? 수민이가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민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분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단다. 저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조용히 바쳤습니다. 곁에 있던 서연이가 애써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서은아, 너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 고마워. 저희 옆을 지나가던 어떤 젊은 엄마와 어린아이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으앙, 엄마, 나 주사 맞기 싫어. 안 갈래. 아이가 울상을 지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썼습니다. 아휴, 얘 좀 봐. 오늘은 예방접종 꼭 맞으러 가야 한다니까? 하나도 안 아파. 엄마가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싫어. 주사 맞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정말 무서워요. 아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괜찮단다. 이젠 정말 안전하단다. 제가 따뜻하게 웃어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요?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랑 이모들이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 놨거든. 아, 혹시? 아이 엄마가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 그 순간 세상이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싸우기 전보다 아주 조금은 더 나은 곳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 그날 저를 살렸던 서연이의 그 절박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거 맞으면 큰일 나요. 당장 나가세요. 그 용기 있었던 그 작은 속삭임을 제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깊이 떠올렸습니다. 어쩌다 보니 주사 한 대에서 시작되었던 저의 마지막 싸움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양심을 지키려는 또 다른 이들의 이야기는 분명 이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